영계소문, 고구려 최고의 권력자, 그는 영웅인가 독재자인가? 여러분, 혹시 한국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순신, 세종대왕? 아니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 영계소문입니다. 왕을 죽이고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독재자. 하지만 동시에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낸 고구려의 수호자. 그는 과연 영웅일까요? 아니면 역적일까요? 오늘 우리는 영계소문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가 왕을 시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부터 당태종과의 숙명적 대결,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 고구려가 왜 멸망했는지까지. 자, 그럼 지금부터 7세기 고구려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영계소문. 이름만 들어도 뭔가 강렬하지 않나요? 사실 영계소문의 본명은 영계소문, 영계소문이 아니라 영계금, 영계김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는 거죠. 영계소문은요, 고구려 최고 명문가 중 하나인 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연자유는 고구려의 최고 관직 중 하나였던 대대로를 지냈고, 아버지 연태조 역시 막리지라는 고위직을 역임했습니다. 대대로, 막리지가 뭐냐고요?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급입니다. 총리. 한마디로 영계소문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요, 관직 세습이 일반적이었어요. 아버지가 막리지면 아들도 막리지. 아버지가 대대로면 아들도 대대로. 그러니까 영계소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자리는 당연히 누구에게 갈까요? 네, 맞습니다. 영계소문이죠.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이 남자. 집안 좋고, 능력 좋고, 미래도 보장되어 있고. 그런데요, 영계소문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다른 귀족 세력들의 반대였습니다.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계소문은 마땅히 그 지위를 계승하고자 했지만 귀족들은 영계소문의 성격이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미워하였으므로 그 지위에 오를 수 없었다. 성격이 문제였다? 여러분, 진짜로 성격 때문에 반대했을까요? 물론 영계소문의 성격이 좀 거칠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나라 측 기록인 구당서를 보면 영계소문은 용맹하고 결단력이 있었으나 잔인하고 포악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고구려 귀족 사회는 여러 명문가들이 권력을 나눠 가지고 있었어요. 연씨 가문, 고씨 가문, 대씨 가문 등등. 그런데 연씨 가문의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3대가 연속으로 최고 관직을 독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권력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다른 귀족들 입장에서는 연씨 집안이 너무 강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영계소문의 승진을 막았습니다. 여러분이 영계소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알겠어. 포기할게 이렇게 순순히 물러나시겠습니까? 영계소문은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계소문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아주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가문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한 가지 전략을 선택합니다. 바로 일단 납작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과격했네요.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귀족 어르신들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조아렸던 거죠. 다른 귀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친구 반성하는 것 같은데?
좀 지켜보다가 괜찮으면 관직 주자. 결국 영계소문은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계소문이 정말로 반성했을까요? 정말로 순종적인 신하가 될 생각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영계소문은 속으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좋아. 지금은 참는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옵니다. 시간이 흘러 영계소문은 고구려의 막강한 군사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는 천리장성 축조 현장의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수많은 병사들을 지휘하면서 자신만의 사병 집단을 키워나갔죠. 이때 고구려의 왕은 영유왕이었습니다. 영유왕. 어떤 왕이었을까요? 영유왕은요, 온건파였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중국의 당나라와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당나라는 수시로 고구려를 압박했고 고구려 내부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강경파는 당나라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전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온건파는 아니, 협상으로 풀어야 합니다. 전쟁은 백성들만 힘들어요. 영유왕은 온건파의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영계소문은? 당연히 강경파였죠. 왕께서는 너무 유약하십니다. 당나라 놈들이 우리를 무시하는데 이렇게 계속 참기만 하시렵니까? 둘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42년 10월 역사를 바꿀 그날이 다가옵니다. 642년 10월 이날은 평양성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열병식이 뭐냐고요? 군대의 사열식이죠.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행사. 영계소문은 자신이 훈련시킨 병사들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 이 열병식을 준비했습니다. 고구려의 유력 대신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왕족들도 왔고, 귀족들도 왔고, 백관들도 다 모였죠. 화려한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도열하고, 귀족들은 술잔을 들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계소문이 병사들을 정말 잘 훈련시켰군. 역시 명문가 출신이라 다르네. 모두가 평화로운 분위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열병식을 하던 영계소문의 병사들이 갑자기 칼을 뽑아들고 연회장으로 뛰어든 겁니다. 으악! 이게 무슨...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병사들은 미친 듯이 귀족들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도살장으로 변했죠. 피가 낭자했습니다. 한순간에 고구려 조정의 핵심 대신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가 죽었을까요? 바로 영계소문을 반대했던 그 귀족들이었습니다. 연시 가문의 권력 독점을 견제하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 영계소문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복수를 단 하루 만에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신들을 학살한 영계소문. 그의 다음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궁궐이었습니다. 영계소문은 피로 물든 칼을 든 병사들을 이끌고 영유왕이 있는 궁궐로 향했습니다. 영유왕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갑자기 들이닥친 영계소문과 마주했습니다. 영계소문,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영계소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왕을 처리하라. 병사들이 영유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영유왕은 고구려의 제27대 왕이었습니다. 618년부터 24년간 재위한 군주였죠. 하지만 이제 그는 한 명의 무력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영유왕은 그렇게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시죠. 궁궐로 들어가 왕을 시해하고 왕의 시신을 잘라 여러 토막으로 내고 도랑해버렸다. 토막살인.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왜 영계 소문은 이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요? 단순히 잔인해서?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 심지어 왕이라도 예외는 없다. 철저한 공포 정치의 시작이었던 거죠. 왕을 죽인 영계 소문. 그는 곧바로 새로운 왕을 옹립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영유왕의 조카였던 보장왕이었습니다. 보장왕은 영계 소문에게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실권은 100% 영계 소문이 쥐고 있었죠. 영계 소문은 스스로 대망리지라는 최고 관직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그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냈어요. 바로 망리지. 이게 뭐냐면요. 요즘으로 치면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 겸 군 총사령관, 이 모든 걸 한 사람이 독점한 겁니다. 고구려의 모든 권력이 영계 소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군대? 영계 소문이 장악. 행정? 영계 소문이 장악. 외교? 영계 소문이 장악. 왕은 그저 의례적인 행사에나 참석하는 허수아비였죠. 이제 고구려 내부에서 영계 소문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요. 진짜 위협은 외부에 있었습니다. 7세기 동아시아 지도를 한번 볼까요? 고구려의 북쪽에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나라. 당나라는 수나라가 멸망한 후 618년에 건국된 나라였는데요. 건국 초기부터 엄청난 팽창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2대 황제가 바로 당태종 이세민. 이 사람,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당태종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영토를 확장했고 천하의 중심은 중국이다라는 중화사상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죠. 그의 야망은 간단했습니다. 동쪽의 고구려를 정복해서 완전한 천하 통일을 이루겠다. 사실 중국의 나라들이 고구려를 노린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당나라 이전의 수나라도 그랬습니다. 612년 수나라 양제는 무려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죠. 113만 명이요. 상상이 되십니까? 요즘으로 치면 서울 인구의 10% 정도 되는 병력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수나라군을 대파했고 수나라는 이 전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어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당태종도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나라는 고구려 때문에 망했지.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반드시 고구려를 정복하겠다. 그리고 마침 좋은 명분이 생겼습니다. 바로 영계 소문의 쿠데타였죠. 643년 영계 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킨 지 약 1년 후 당태종이 공식 성명을 발표합니다. 고구려의 신하 영계 소문이 그 나라의 군주를 시해하고 대신들을 죽였다. 이는 천하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니 짐이 직접 정벌하지 않을 수 없다. 명분은 완벽했습니다. 난 악당을 응징하러 가는 거야. 정의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진짜 속내는 뻔했죠. 고구려를 정복해서 영토를 넓히려는 거였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웃긴 게 있습니다. 당태종 본인도 쿠데타로 왕위에 올랐거든요. 626년 당태종은 현무문의 변이라는 쿠데타를 일으켜 자기 형 이건성과 동생 이원기를 직접 죽이고 아버지 당고조를 협박해서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본인은 쿠데타로 왕이 되고선 남의 쿠데타는 비난하는 거죠. 이중 잣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명분은 명분. 당태종은 본격적으로 고구려 침공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44년 드디어 전쟁 준비를 마친 당태종이 움직입니다. 한편 고구려의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신라의 김춘추. 훗날 신라의 왕이 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642년
백제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해서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개의 성을 빼앗았어요. 신라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춘추는 동맹을 맺을 나라를 찾아 나섰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영계소문 대인, 우리 신라와 고구려가 손을 잡읍시다. 함께 백제를 공격하는 겁니다. 영계소문은 김춘추의 제안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동맹을 맺어주지. 김춘추가 기뻐하려는 순간,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 중령 서북 쪽의 땅을 우리에게 돌려줘라. 그럼 군사를 보내주겠다. 중령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와 충청북도 단양 사이에 있는 고개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강 유역의 비옥한 땅을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김춘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땅을 내놓으라니. 영계소문은 냉정했습니다. 원래 그 땅은 우리 고구려 땅이었다. 신라가 빼앗아간 걸 돌려받는 것뿐이다. 싫으면 동맹도 없다. 김춘추는 분노했습니다. 대왕께서는 이웃과 친선하는 데는 뜻이 없으시고 단지 사신을 위협하여 땅을 빼앗으려 하십니까? 신은 죽을 지언정 다른 것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영계소문은 더 나아가 김춘추를 감금해버렸어요. 감히 나를 거역해? 그럼 여기서 썩어라. 다행히 김춘추는 고구려의 선비 선도회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신라로 돌아간 김춘추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구려는 믿을 수 없다. 다른 동맹을 찾아야 한다. 그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바로 당나라였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고구려의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645년 4월 드디어 당태종이 움직입니다. 그가 이끄는 병력은 20만. 게다가 최신형 공성 무기들을 대거 동원했습니다. 당태종은 직접 전장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고구려를 무릎 꿇린다. 당나라군은 육로와 해로로 나뉘어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고구려의 최전방 요새였던 요동성. 당나라군은 요동성을 포위하고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고구려군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12일 만에 요동성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동성은 수나라 침공 때도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거든요. 당태종은 기세가 올랐습니다. 좋아. 이대로 평양까지 직진한다. 당나라군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배감성, 계모성, 비사성. 하나씩 하나씩 고구려의 성들이 무너졌습니다. 고구려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계소문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고구려는 끝이다. 평양으로 가는 길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길목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안시성이었습니다. 645년 6월 20일, 당태종과 그의 대군이 안시성 앞에 도착합니다. 안시성은 험준한 산세를 이용해 지어진 요새였습니다. 성주는 누구였을까요? 역사는 그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시성주라고만 남아있죠. 하지만 이 무명의 장수가 역사를 바꿉니다. 당태종은 안시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성문을 열어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안시성주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거절한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나라군은 온갖 공성 무기를 동원해 성벽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안시성의 성벽은 흙과 돌로 쌓은 토성이라 포차 공격에도 잘 버텼습니다. 공격을 막아내는 고구려군. 시간이 흘러도 성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당태종은 초조해졌습니다.
이러다간 영영 못 이길 수도 있어? 그때 누군가가 묘안을 제시합니다. 폐하, 토산을 쌓읍시다. 성벽 높이까지 흙을 쌓아 올려서 그 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당태종은 그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매일 8,0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서 밤낮 없이 토산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6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드디어 토산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벽보다 더 높은 거대한 흙 언덕이 만들어진 겁니다. 당태종은 웃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하지만 그 순간, 쾅! 천지를 흔드는 굉음과 함께 토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60일 동안 쌓은 토산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거죠. 왜 무너졌을까요? 고구려군이 땅을 파서 토산의 기초를 약하게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너무 급하게 쌓다 보니 자체 무게를 이기지 못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토산이 무너지면서 안시성 성벽 일부도 함께 무너졌다는 겁니다. 틈이 생긴 거죠. 당나라군이 기뻐했습니다. 좋아. 저기로 돌격한다. 하지만 고구려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재빨리 그 틈으로 달려나가 무너진 토산을 역으로 점령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진지다. 당나라군은 황당했습니다. 우리가 60일 동안 쌓은 게 적군 진지가 되다니. 3일 동안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당나라군은 필사적으로 토산을 탈환하려 했지만 고구려군은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결국 당태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철수한다. 645년 9월 18일, 당태종은 전군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구려 정복의 꿈을 안고 왔던 당태종은 비참한 패배를 안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당 전쟁은 고구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안시성 전투의 승리. 이것은 영계소문에게 엄청난 정치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을 때만 해도 영계소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세력이 많았습니다. 역적이 왕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영계소문 대인께서 당나라를 물리치셨다. 우리 고구려의 수호자이시다. 영계소문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그는 고구려를 철권으로 통치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의 명령에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왕? 그저 꼭두각시. 귀족. 영계소문의 눈치만 본 백성? 영계소문의 명령에 복종. 완벽한 독재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계소문은 고구려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기도 했습니다. 당태종은 안시성 전투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침공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영계소문이 살아있는 한 고구려는 안전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은 그가 죽은 후에 바뀌게 됩니다. 666년 영계소문이 세상을 떠납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병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계소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연남생, 차남 연남건, 삼남 연남산. 영계소문은 죽기 전에 장남 연남생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네가 대망리지가 되어 고구려를 지켜라. 하지만 동생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형만 권력을 독차지해? 우리도 아버지 아들인데? 연남건과 연남산은 쿠데타를 일으켜 연남생을 몰아냈습니다. 연남생은 도망쳐야 했죠. 그가 도망친 곳은 어디였을까요? 놀랍게도 당나라였습니다. 당나라 황제 폐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고구려를 당나라에 바치겠습니다. 대신 동생들을 처단해 주십시오. 이것은 엄청난 배신이었습니다.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거 대박인데?
당나라는 즉시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신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김춘추가 영계소문에게 당했던 그 굴욕. 신라는 당나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고구려는 내부에서 권력 다툼으로 분열되고 외부에서는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게 공격받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668년 고구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700년 역사를 자랑하던 동북아의 강국. 한때는 수나라 113만 대군도 물리쳤던 그 고구려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겁니다. 만약 영계소문이 살아있었다면? 만약 영계소문의 아들들이 단합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영계소문은 영웅일까요? 아니면 독재자일까요? 독재자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정당한 왕을 시해했고, 무고한 대신 100여 명을 학살했고, 권력을 독점하고 공포 정치를 펼쳤고, 신라와의 외교를 망쳐서 결국 고구려 멸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영웅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나라의 침략으로부터 고구려를 지켰고, 안시성 전투 등에서 승리를 이끌었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고구려를 통합했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고구려는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쪽이 맞을까요? 사실 둘 다 맞습니다. 역사의 인물을 평가할 때는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없습니다. 영계소문은 분명 잔인하고 독재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구려를 지킨 유능한 지도자이기도 했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강력한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독선으로 흐르면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권력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외교도 전쟁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영계소문의 생애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남겨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영계소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나 권력을 잡기 위해 피해 쿠데타를 일으켰던 영계소문. 당 태종의 침략을 막아내며 고구려의 수호자가 되었던 영계소문.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 아들들의 권력 다툼으로 고구려가 멸망하는 비극을 초래했던 영계소문. 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역사는 그 답을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울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